일단은 저도 이렇게 라이브 하는 거 처음이어서 되게 어색하고 이상한데 저희 사무실이고요. 오늘은 소현철 박사 모시고 원달러 전망 얘기하려고 합니다. 소현철 박사는 원래 저가 처음에 직장을 제가 95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 서울은행의 국제부에 들어갔었고 저는 딜링룸에 있었고 소 박사는 96년도에 들었죠. 예, 예. 96년도에 국제부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쪽에 그쪽에 들어가서 같이 있다가 IMF가 터져가지고 저는 삼성증권으로 도망가고 소 박사님은 밴더비트 유학을 갔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소 박사님은 마치시고 신한증권에서 리서치에 한 15년? 몇 년 있었죠? 그 정도 있었습니다. 15년 정도 있었고 저는 이제 뭐 국민은행, 뭐 시티은행, 스탠차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파생상품 매매를 계속했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같이 있었던 기간은 굉장히 짧은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이제 뭐 책도 쓰시고 그다음에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시고 또 북한학 쪽으로 박사를 받으셔서 강의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같이 뭐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리서치에 원래 계셨으니까 증권사에서 오래 계시면서 이제 제도권에서의 리서치 부분하고 솔직히 유튜브에서 방송 나와서 하는 분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좀 재미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냥 증권사 리서치처럼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나온 세월이 길잖아요. 고인물들이잖아요. 고인물들이다 보니까 그 지나오면서 실제로 원달러나 이런 것들이 어땠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고 내년에 그럼 어떨 것 같은지 지금 이제 원달러 1,500원 간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진짜 이게 난리 나는 건지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라이브 영상 남겨놓으려고 해요. 그냥 열어놓을 거예요. 제 거 라이브 그냥 열어놓듯이.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이거 되게 어색한데 제가 먼저 소 박사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96년도에 만났으니까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환율 시장 같은 경우가 뭐가 제일 크게 바뀐 것 같으세요? 일단은 그 당시는 사실 우리나라가 93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이 개방이 됐죠. YS 정권 됐을 때. 근데 그때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92년도에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을 했었어요. 근데 재밌었던 게 우리나라가 85년부터 3조 호황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85년부터 기록을 해가지고 93년까지는 저희 나라가 경상수지가 거의 흑자 기조였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중국과 국교 수립하면서부터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 간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죠. 그 당시엔 저희가 관리변동 환율제도를 했었었고, 그래서 정부가 완전히 통제를 했었고, 그리고 실질적인 고정 환율제도였고, 700원, 800원, 뭐 900원 막 이랬었죠. 700원대였죠. 제가 그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750원, 800원대에서 움직였고, 그 당시는 고정 환율제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부에서 완전히 그냥 750원, 800원 픽스가 됐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93년부터 우리가 계속 경상수지 적자가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환율이 그때 당시 800원, 750원, 800원이 1000원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인위적으로 눌렀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우리나라가 원화가 그 실질보다도 과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수입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수입의 핵심이 뭐였냐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대적인 캐펙스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커졌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97년도 6월 달인가 7월 달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급격하게 그 당시 이제 태국부터 시작했던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한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눈치챘던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원화를 팔려고 계속 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그때 고간이비였어요.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지난 YS 정권 4년 5년 동안 쌓인 누적적인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결국 YS 정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달러가 고간이비니까 더 이상 수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사실 이건 하는 건데 일본한테 먼저 SOS를 했어요. 차관을 빌려달라. 외채를. 근데 그게 일본에서 그거를 노를 했죠.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클린턴 정부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그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다 전염이 됐죠. 근데 이 핵심은 뭐냐면 탈냉전 때 신흥 국가들이 쉽게 말하면 무분별하게 외화를 차입을 해서 그 당시 이제 경제를 끌어올리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클린턴 행정부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그런 행토를 이제 용인해주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외환위기를 갔다고 좀 보고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원달러가 800원 했던 게 뭐 1,700원까지 갔죠. 그리고 외환위기를 갔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은행 국제협약 들어갔을 때 프로젝트 파이낸스 쪽은 돈을 너무 많이 빌려서 실제로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에 엄청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시중은행들도 외채가 늘어났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고전에 우리나라 신용등급 좋아지고 올림픽하고 이런 다음에 약간 자유화되면서 외국에서 돈 차입하는 거를 좀 풀어줬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종금사들 막 생기고 뭐 LG 종금 지금 다 없어졌지만 그런 종금사들 생기면서 그런 데까지 나타나서 이제 돈을 펀딩을 받아서 그걸로 또 돈을 빌려주고 동남아에 돈 빌려주고 태국 채권도 사고 막 이런 해외 투자를 막 한 거죠. 이제 해외 투자를 막 해놨다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유동성이 확 줄어드니까 그러면서 이제 빚 많은 국가들이 다 이제 처맞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결국은 태국서부터 부도가 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까지 다 점염이 돼버렸고 그 상황에 우리도 같이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돈 빌릴 데 없어서 실제로 우리 딜링룸에 있을 때 저 IMF 있을 때 딜링룸에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돈을 빌릴 곳이 한국은행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제 기억에 삼성전자한테 돈을 빌렸어요. 삼성전자 뉴욕에서 돈을 빌렸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막 거기 딜링룸 안에서 자면서 기계로 돈을 빌리는데 딜링 머신이라는 걸로 이제 뭐 막 머니마켓 딜링 머신 로이터에서 주는 게 있는데 그걸로 이제 돈 빌리면서 이제 뭐 했는데 아무도 안 빌려줘가지고 하다못해 저는 트레이딩 할 때 그 증거금을 넣어놨는데 증거금 빼가라 그랬어요.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이랑 거래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 거래도 하다가 청산당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던 시기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제일 큰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그 3조 호황 있고 85년부터 3조 호황이 돼서 우리나라가 원래 전두환 정권 있을 때 외채가 400억 달러가 정확한 기억은 좀 봐야 되지만 외채 만국론까지 나왔었는데 그 1985년도 플라자 협정이 되면서 엔화가 강세가 됐고 상대적으로 저유가까지 가면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제 기억으로는 저 85년부터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흑자가 아마 돌았고 그러고 나서 주가 지수가 1000까지 갔었어요. 89년도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했냐 방금 말한 대로 93년부터 이제 외환 자유화를 했는데 저는 외환 자유화로 태국, 인도네시아 투자는 원인 중에 20% 정도 보고요. 저는 80%가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적자였어요. 그게 중국에 열리면서 중국에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그게 유명하게 한보 기아가 다 그런 거거든요. 걔네들이 차입을 무지하게 많이 했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정부가 그런 무역 수지 적자가 나면은 빨리 환율을 원화를 약세를 시켜가지고 자율 조정 기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개념이 없었었죠. 우리는 냉전 시대에 미국에 맞춰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냥 고정환율제도 하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바꾸지 못했고 두 번째는 요즘 와서 우리 서학개미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25년 동안 있으면서 뭐 30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우리나라가 너무 지정학을 몰라요. 우리는 태국, 인도네시아 투자했죠. 1995년도, 6년도에. 네. 자, 2007, 8년도, 9년도에 우리 뭐 했어요? 인사이트 펀드에 중국 투자했었어요. 그 미래에셋 인사이트. 그렇죠. 예. 예, 그때도 우리가 중국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요즘 지정학 갖고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자꾸 신흥국에서 돈을 벌려고 해요. 선진국이 더 세이프한데. 결국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그때와 달라진 건 요즘 왜 원달러가 강해지 그러면 경상수지 지금 어떠냐? 흑자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근데 이번에 그 간 원인 중에 뭐냐면은 첫 번째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본 엔화랑 지금 최근에 원화가 동조돼 있어요. 커플링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9월 달에 우리나라가 뭐 3,500억 달러 미국에 재미 투자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다카이치가 수상이 되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처음에 그 권력에 취약한 상태로 됐죠. 그래서 그분이 두 가지를 했어요. 엔화 약세, 무제한 양적 완화한다고 막 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일본이 보시면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물가를 보세요. 일본이 원래는 21년까지 어마어마한 디플레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때는 엔화를 무제한 양적 완화, 2013년부터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해서 9년간 양적 완화를 했는데 2022년부터 서서히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CPI가 22년도에는 4%까지 올라갔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네들의 물가가 기본적으로 3%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 0.5%라는 거죠. 그래서 엔화를 보시면
5년간을 보면 일본 엔화가 원래 21년도에 1달러당 한 110엔 정도 됐을 겁니다. 이게 상대인데 보시면 엔화가 보시면은 지금 49% 평가 절하가 됐어요. 원화가 34% 절하가 됐고요. 그래서 1엔당 지금 150엔까지 거의 24년부터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일본이 어마어마한 무역 수지 흑자도 올라갔고 일본 최근 5년 동안에 가장 좋았던 퍼포먼스 좋았던 일본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그보다 조금 못해요. 제가 데이터를 갖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여기서 보다 보니까 유로는 4%밖에 안 움직여서 이 밑으로 이렇게 확 그렇죠. 내려와서 예, 예.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본 엔화가 50% 평가절하가 돼서 1달러당 110엔 정도인데 이제 150엔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원래 1,100원, 1,200원대에서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요 시점이 언제냐면 다카이치가 수상이 되면서 다시 일본이 무제한 왕정화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엔화가 약세가 됐고 원화도 디커플링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커플링이 됐다.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게 같이 뭉쳤겠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부분. 뭐 원래부터 낮았는데. 아닙니다. 원래부터 낮지는 예? 않았어요. 언제부터 낮았어요? 자, 우리나라가 낮았던 중간에 게 아이백 저기 뭐 서브프라임 끝나고 서브프라임 때는 우리나라가 원화가 높았는데 그 높았었죠. 당시는 전 세계가 다 미국이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제로금리로 가니까 근데 높아졌고. 보시면 아시겠죠. 원래 기본적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았어요. 여기 이러면은 높았습니다. 이때가 우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높았기 때문에 원화가 나름대로 1,200원, 1,300원 떼서 움직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2023년부터 미국이랑 기준금리 갭차가 거의 한 커졌어요. 100bp 이상, 1% 이상 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보시면은 23년부터 지금 2년 반 동안 우리나라 원화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한국 기준금리 낮죠. 근데 이거 자체가 일시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오래 끌고 갔죠. 물론 작년에 그런 정치적 이슈 때문에 한국은행이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일본은 기축통화국가고 이 엔화 발행할 수 있고요. 미국도 달러 발행할 수 있고 유럽도 그래. 우리나라는 원화를 발행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기축통화국가가 아닌데 이렇게 갈고 가는 이거는 대단한 큰 오판이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금리가 낮춰가니까 최근에 집값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 급등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것도 이유가 된다. 여러 가지 이유죠. 저는 부동산 급등은 기본적으로 공급 부족이라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불을 붙인 거는 기준금리 인하였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 한국은행 엊그저께 나왔을 때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금통위원님들한테 대해서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약간 의견이 엇갈렸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보면 우리가 이거 보세요. 우리가 기준금리가 옛날 미국보다 높을 때는 그때랑 지금 상황이 다르다. 우리가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높은 게 정상인 줄 알았었어요, 원래. 원래 그게 정상이죠. 근데 이게 매년 미국 기준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와서 지금 그거 하는데 미국이 낮출 때 우리가 계속 미국 물가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두 차례. 아마 우리가 3%만 유지했었어도 지금 부동산 문제도 지금처럼 좀 더 이렇게 많이 상승하진 않았을 거다. 상승은 했겠지만 이렇게 이 정도까지 급등은 안 오르지 됐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 시중에 원화가 많다는 게 금리가 낮아서 원화가 많은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된 건데 자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일본 다카이치가 엔화 약세에 용인한다 그러고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고 그럼 원화가 펀더멘탈 제가 기억으로는 7월 달에 제가 환전을 한번 했는데 1370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모든 펀더멘탈을 보면은 1370원부터 밑으로 갈 거로 봤는데 갑자기 9월 말부터 추석 때부터 올라온 다카이치가 되면서 다카이치가 또 무제한 양쪽 하나 한다고 또 난리를 쳤죠.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 장이 뭐라고 하냐면 금리 인상 없다. 금리 인상 할 수 없다. 그런 아마 기사 보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다 최근에 바뀌었죠. 왜 바뀌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물가가 지금 일본이 어떤 게 있냐면 일본 소비자들이 지금 일본이 쌀값에 폭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은 기본적으로 원자재를 다 수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WTI 유가가 예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 80불 했던 게 지금 오늘 55불까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물가가 다 빠져야 돼요. 근데 다카이치가 옛날 그 방식대로 한 달 동안 내내 무제한 양쪽 하나 했다가 자기들이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일본이 물가가 올라가면 자 보십시오. 기준금리 0.5%고
30년간 거의 0.5% 이상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의 기준금리를 조만간에 30년 0.75가 되면 30년 만에 최고금리가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일본이 물가를 못 잡으면 또 일본도 이슈가 될 수가 있다. 즉 민심이 이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주식은 2013년도 아베노미스에 5배 올랐고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일본이 참 일본 정치가 정말 우리나라보다 더 자정 능력이 없어요. 진짜 거기는 정권이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새로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일본 쌀값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게 일본이 아주 자민당이 핵심 기반이 농촌이에요. 그러니까 쌀값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쌀 사갖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면 조만간 0.75면 30년 만에 일본 기준금리가 가장 높은 거 되고 제가 볼 때 1%까지 올리지 않으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해 보면 0.5% 금리면 인플레이션이 3%면 똑똑한 사람들은 아무거나 돈 0.5% 빌려서 아무거나 사놓으면 그렇죠. 인플레만큼 그냥 먹는 거니까 실질금리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지금 얘네가 네거티브인데 네거티브가 지금 오늘 발표한 게 3%니까 엊그저께 CPI 보면 그럼 0.5%면 2.5%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근데 그게 가장 심플해요.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변수를 넣는데 제가 볼 때는 설명은 조금 심플하게 보면은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이대로 가면은 일본의 중상층들이 결국은 또 민심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다카이치가 뭐라고 있냐면 중국과 그 전쟁하는 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거 민심 돌리려고? 지지율이 70%까지 올라갔죠. 지금 50%대 50% 언더에서 민심 돌리는 게 아니라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그 대만에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그 맥락은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막 전쟁한다 막 그렇게 하죠. 저는 심플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일본에 그렇게 했다. 미국도 일정 부분 속으로 웃고 있죠. 왜냐면 일본이 국방비를 제가 데이터가 있거든요. 지난 20년간 국방비 달러 기준 관료 올리진 않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방산주 사야 되는 거야? 일본 아니 내가 방산주를 산다면 저는 일본 미쯔비시 중공업을 사죠. 우리나라 방산주나 유럽보다 미쯔비시 중공업이 왜냐면 미쯔비시 중공업이 진주만 기습했을 때 제로센 전투기를 만들 때가 미쯔비시 중공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카이치가 맨 처음에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하도 이 물가 때문에 그럼 물가에 따른 일본 국민의 민심이 위반될 수가 있으니까 결국 일본이 기준금리를 제가 볼 때는 0.75에서 1%까지 올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당연히 엔캐리가 일어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날 엔캐리 가능성이 엔화가 강세가 되고 그쵸. 엔화 강세가 되면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고 엔캐리 청산이 되면서 원화도 같이 동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일부에서는 서학개미 때문이다 해서 지금 뭐 1,600원 간다 이러고 있지만 오히려 엔화가 강세되면서 원화가 다시 강세로 돼서 1,300원대로 내려갈 수 있다. 뭐 1,400원 밑으로 1,400원 밑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네, 근데 그 옛날처럼 1,100원대까지 가는 거는 아닐 것 같고. 그 쉽지는 않은 거예요. 누노말이 그렇고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가 미국에 해외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옛날처럼 1,100원대까지 가기는 어려워도 제가 볼 땐 현재 시점에서 제가 보는 거는 그 원달러가 거의 고점이다. 일시적으로 1,500원 넘어가도 그것 때문에 달러를 사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는 달러를 뭐 약간 차익 실현해가지고 뭐 1,400원 밑으로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갈 수 보고 있는 있다. 네. 근데 보통 지금 원화가 약세가 되는 요인,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는 요인으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제 그 해외 투자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개인도 하고 연기금도 하고 그 다음에 정부도 하고 기업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지금 미국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원화를 가지고 어디에 쓸 거야라고 하면 지금 국내 내수가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데 내수 안 좋은 건 모두 다 알고 있잖아.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결국 수급이 꼬였다 이건 그냥 이렇게 해서 베팅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국민연금 데리고 와가지고 뭐 수합을 하고 뭐 계속적인 무슨 정책을 내려고 하는데 국민연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원화 주식을 샀다가 돈 줘야 될 때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오히려 주가만 빠지고 그러니까 적당량으로 우리나라 리퀴디티 유동성 주식 유동성에 맞춰서
그리고 펀더멘털에 맞춰서 한국 주식 비중을 가져가야지 이거를 오버하게 연기금 써가지고 주가 부양해 놓으면 마지막에 팔 때는 결국은 지금 이제 청년들이 열받는 게 뭐냐면 지금 그러면 올려가지고 연기금들 다 해가지고 5, 60대들 연금 줄 때 돈 다 주고 그 다음에 자기네 받을 때 되면 그거 사람들 다 받아가면서 계속 팔면 주가 빠질 때 가서 또 폭망은 자기네가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연기금은 해외 투자하는 게 맞는 거지. 한국 투자하면 안 되지. 적당만큼만 해야지. 근데 그걸 이제 매니플레이션하고 조작하면 안 되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제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안 하냐면 유가 얘기를 안 해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핵심은 경상수지의 핵심은 유가예요. 아까 제가 97년도 IMF 가고 2008년도 금융위기 갔을 때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의 가장 큰 건 반도체거든요. 96년부터 D램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7년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서 영업이익이 확 줄었어요. 94년도에 1조 찍고 전체. 그래서 그때 반도체 가격 D램 가격 폭락하면서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적자가 커졌어요. 그리고 2008년도는 또 뭐가 있었냐면 반도체 가격도 폭락하는 상태에서 그 당시 중국 때문에 WTI가 30불, 20불 했던 게 100불까지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무역수지 흑자폭이 줄었어요. 자, 그러면 무역수지를 얘기를 해야죠. 내년도 경상수지 어떻게 될 거냐. 일단 반도체 HBM 때문에 내년에 반도체 쪽에 이익이 좋을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지금 유가가 얼마죠? 55불 달러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내년에도 무역수지 흑자폭이 줄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를 보셔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레짐 체인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나 아니면 마두로가 죄송합니다. 항복할 거예요. 심플해요. 왜 그러냐면 러우 전쟁과 지금 베네수엘라 연결이 돼 있어요. 뭐냐?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짠 게 뭐냐? 서로의 세력권을 인정하자. 우크라이나는 너희의 세력권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나토 가입을 안 하는 거 거의 결정 났죠. 조만간 전쟁 끝날 거예요. 그러면 뭐냐? 마차도에 무기를 대주는 데가 러시아예요. 그럼 러시아랑 뭘 딜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두로가 정권이 어떻게 될지 이미 저는 답이 나왔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노벨 평화상 누가 받았죠? 정적인 마차도라는 여자 야당 지도자가 받았어요. 그거 웃기잖아요. 이미 노벨 평화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트럼프한테 줬다고 봐요. 지금 주기 너무 그 권위가 떨어지니까 한 템포 쉬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모든 구조는 WTI가 60불 넘어가기도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내년 경상수지 좋아진다. 근데 바로 뭐 자본수지에 대해서 우리 강 대표님 얘기했는데 자본수지 이 얘기 9월 달에 누가 했었나요? 했었는데. 그 정도로 세게. 그러니까 대표님이 말이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이 8월 말까지는 그쵸. 서학개미 얘기 안 했어요. 서학개미 얘기는 안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원래 서학개미 얘기는 한국은행이 했지. 한국은행이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서학개미가 괜히 이제 원흉이 된 건데 그 전에 이제 얘기했던 건 이제 김순동 대표랑 저랑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콜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게 3,500불 나오자마자 이건 글렀다. 이 3,500불은 우리는 줄 돈이 없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일단은 저 얘기가 해결이 될 때까지는 일단 원화 약세다. 달러 바이다. 이런 걸 얘기를 계속 했었어, 둘이. 그러면서 이제 뭐 저희 방송에 김문호 대표도 그 얘기를 계속 했고 저희 쪽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이제 뭐 그 컨퍼런스 하는 거 위드 굴루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김문호 대표랑 하는 거 요약해서 올리거든요. 거기서 무조건 일단은 고다. 라는 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좀 제가 9월 이전에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그 대표님 정도는 입세션을 얘기했지만 저는 근데 그 촉발 변수는 저는 다카이치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정확히 보세요. 다카이치 때 3,500불 나올 때 8월 말인가 그랬었어. 그때 원달러 이렇게까지 막 미친 듯이 가지 않았어요. 제가 확인하고 왔어. 1,300원 후반대에서 그냥 있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간 게 다카이치가 되면 튀어 올라갔어요. 그러면 약간의 뷰 포인트가 지금 서학개미다, 뭐 3,500불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원래 엔화 동조 부분이 제일 컸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금 말한 대로 그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모든 이거 그쵸. 하나만 근데 이제 가장 촉발 변수 지금 그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지금 그건 다 촉발 변수고 근본적인 언더라이닝한 그 코즈는 제가 봤을 때는 엔화다. 그러면 엔화가 강세 돌면 우리도 그냥 같이 돌 수 있다. 그렇죠. 돌 수밖에 없죠. 두 나라가 다 경상수지 흑자 국가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환율은 철저히 정치적인 변수로 움직이지 경제적 변수는 저는 그 다음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까 85년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매체 완공도 망한다 그랬었어요. 우리나라 400달러 넘어. 왜냐면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 이후로 계속 무역 추진 적자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게 많아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 했냐. 우리 지금 여기 캔 먹죠? 제가 79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국산 콜라가 캔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소풍 갈 때 미제 도깨비 시장 가가지고 이걸 사다 줬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병 콜라밖에 없었어요. 정확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거 하는데 다 수입하니까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뭘 했냐. 우리가 계속,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난 걸, 무역수지 적자를 뭘로 메꿨냐. 몸 팔았지 않습니까? 중동 가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파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지금은 너무 잘 사니까 그때를 한참, 우리 때는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돈 벌러 저기 중동 간다. 그 중동 간 애들 또 잘 살았어. 갔다 오면 아버지가, 그 아버지들이 달러 들고 왔으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제 친구의 아버지, 제 친구 중에 아버지가 베트남 전쟁 가서 돌아가신 분도 계셨거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엄청 어려웠던 시기다. 근데 85년도에 플라자 협정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살아났어요. 그때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돌아갔어요. 3조 호황이 뭐냐면은 저유가가 되니까 뭐죠? 저금리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 엔화를 약세를 용인했던 플라자 협정. 그 세 개 때문에 우리나라가 85년부터 무역수지 흑자가 3조 호황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천이 찍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냉전이 지나가니까 미국이 냉전 때 우리나라를 많이 봐줬죠. 방공의 보루다 해서 우리나라를 많이 봐줬는데 탈냉전이 되니까 미국이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국가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미국은 언제든지 월가 자본이 우리를 그 양털 깎게 하는 거죠. 중국이 기본적으로 양털 깎기 당하려야 되는데 안 당하니까 지금 이제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네. 중국은 왜냐면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가 엄청나게 났는데 위안화랑 달러 환율을 보면은 거의 7위안에서 붙어 있다고.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700원, 800원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뭐. 98년부터 중국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10조 달러가 넘어가요. 그러면은 2000년 초반에 1달러당 7위안이었었는데 지금도 7위안이잖아요. 그렇죠. 7.X죠. 그거면은 지금 봤을 때 어마어마한 저런 무역 수지 흑자면은 지금 제 개인적 생각은 10조 달러면 위안화는 1달러당 4위안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중국이 엄청 위안화가 저평가된 거죠. 근데 중국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엄청난 공급과잉 설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안화가 평가자산에서 수출이 줄면 지금보다 더 중국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랬고 강 대표님은 워낙 수학 전공하시고 트레이딩 하셨으니까 어떻게 매스매틱한 매스매틱이 아니라 그냥 차트 보고 하는 거죠. 아니, 뭐 어쨌든 근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저는 지정학적 이유고 다카이치가 맨 처음에 금리 인상 안 한다고 일본 BOJ도 그렇게 했다가 지금 바꿨잖아요, 스탠스가. 이러다가는 일본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죠. 이러면은 제가 3% 4%가 아니라 5% 6%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이. 그러면 오히려 금리를 올려도 그 효과가 굉장히 급하게 올려야 돼요. 지금도 늦었어요, 일본이.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없는 이유는 글로벌하게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유가가 키고 저도 내년에 무조건 유가가 키일 것 같거든요. 유가 올라가면 전 세계 박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올라가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없는 이유는 유가가 안 올라가서 그나마 다 같이 그냥 인플레이션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실제 여기서 잘못해서 꼬여서 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다 같이 폭망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쉐브론이나 엑선이나 이런 회사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해지로.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지 않는데 만약에 올라가면 이건 전 세계 크라이시스일 것 같은 그렇게는 안 보이세요? 올라간다면 확률은 되게 적지만 10년 전망은 제가 모르겠고요. 내년 전망은 심플해요. 내년에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왜 그러냐? 러우 전쟁 끝나잖아요. 러우가 끝난다. 러우 전쟁 지금 우리나라 화학 업종들이 왜 안 좋냐면 WTI에 55불이면요. 러시아 우랄산 원유는 중국과 인도가 40불에 사가지고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유 화학 업체들이 실적이 박살난 게 안 그래도 중국이 공급과잉 설비 갖고 있는데
납사 같은 거. 여기에 중국 화학업체들은 유가를 한국보다 30% 싸가지고 가요. 싸게 사가지고 가요. 자, 그러면 40불에 지금 푸틴이 중국을 좋아할 것 같으면 열받는 거죠. 중국 애들이 보통 애들입니까? 싸게 안 주면 안 가져가. 그래서 30% 싸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경쟁력이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 러우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6개월 전부터 계속 끝난다고 저는 봤었거든요. 할 수가 없는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은 제2의 베트남 전쟁을 저는 규정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일어나면 안 될 전쟁을 바이든인가 그 다음에 영국의 보수당했던 보리스가 옛날과 똑같이 유럽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 루소피아라는 게 있어요.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 그게 지정하게 그 영국의 그레이트 게임을 러시아랑 나폴레옹 전쟁 이후로 200년간 하고 있어요, 영국이. 그 영국발 지금 러우 전쟁이라고 저는 봐요. 사람마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러우 전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가 요즘이야 우크라이나가 좀 불리하다고 했지만 올해 한 7, 8월까지 보세요. 으쌰으쌰 우크라이나 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튜브 보면 대부분 다 우크라이나 지지가 더 많아요.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죠. 편을 많이 지졌죠. 근데 여러분들 단 한 번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럼 너 도대체 뭐냐? 너 푸틴 전제주의자 편이냐? 이런 얘기 하는데 중요한 거 팩트를 갖고 얘기해야죠. 러시아군이 죽은 러시아군이 대략 뭐 발표진 정확한 객관적인 숫자는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정황을 보면 15만에서 20만 정도 죽었다고 해요. 대략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아니요. 러시아가. 그럼 우크라이나 얼마 죽은 줄 아세요? 100만이에요? 60만에서 80만, 100만 얘기 나와요. 그러면 캐주얼티, 사상자 수가 1대 3에서 1대 4예요. 이 전쟁은 이미 우크라이나이 지고 있는 전쟁인데 근데 왜 그러면 러시아가 다 안 먹냐? 러시아 국력이 예전 같지 않고 이 전쟁은 푸틴은 정확하게 제한 전쟁이에요. 돈바스랑 크림만 가져가겠다는 거. 그래서 정말 푸틴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려면 유럽에 있는 백인계 러시아를 다 징집을 해야 돼. 지금은 몽고계 쪽이나 이 시베리아 쪽에 있는 사람 젊은 애들만 징집을 하고 있는 거야. 걔네들은 돈을 많이 징집이라면 돈을 돈 주고 쓰는 거죠. 네, 그래 용병을 쓰는 거래. 그래서 제한전량간인데 이미 그 돈바스의 가장 중요한 포크로스크가 점령이 거의 사실상 됐어요. 끝났어요 게임은.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지금 이제 와서 나토 가입 안 하고요 어쩌고 하죠. 올해 1월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그렇죠. 가입하겠죠. 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대선 출마할 때부터 이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다. 바이든이 일으킨 전쟁이라 계속 얘기해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바이든 때 유가가 100불까지 올라가서 미국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았던 이유가 이거 하나예요. 유가가 급등이 되니까 미국 물가가 급등하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정말 20년 만에 가장 높은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유가 때문이 아니라 20년도 이때 코로나 때 돈을 왕창 풀어서 제가 말 때는 코로나 풀린 거 정도면 3% 정도면 적정했는데 이게 더 올라가는 게 미국이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맞죠. 근데 코로나도 20년대 트럼프가 뿌렸지만 21년대 바이든이 줄이긴 줄였으니까 더 늘렸죠 그때. 그러니까 한 번 더 늘리고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20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21년도에 너무 많이 풀었어요.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왔는데 미국이 러우 전쟁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재정 적자가 8조 달러가 더 늘어났어요. 바이든 행정부 때. 트럼프가 그만둘 때 28조 달러였고요. 지금 트럼프 최근에 되기 전에 36조 달러, 지금 38조 달러까지 갔어요. 그럼 뭐냐면 미국이 다 미국 부채를 좀 보잖아요. 다 전쟁이에요. 베트남 전쟁 때 미국 부채가 늘어나서 뭐 했죠? 그 닉슨이 불태한 선언이지. 금과 연동한 거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유가가 그 당시 중동전쟁, 제4차 중동전쟁 때문에 2, 3불 했던 게 14불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미국 물가가 폭등을 했죠.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맨 뒤에 보면. 이게 이거잖아요. 미국 기준금리가 보세요. 미국이 월남전 할 때 65년대 들어갔어요. 한 5% 언더였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전쟁 때 이거 보세요. 이 정도였다가 미국이 그 월남전 하면서 월남전에 그 68년에 때부터 미국이 계속 월남전에 지고 있었고 엄청나게. 근데 그때 당시에 뭐냐? 그때는 미국 언론이 되게 정확하게 보도했었어요. 생방은 우리가
그 베트남에서 지금 고전 엄청 하고 있다. 러우 전쟁은 그런 보도를 안 했어요. 주류 언론들이.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그때보다도 언론이 과연 정말 그때보다 보도를 잘하나 좀 뭐 그런 생각하는데 보시면 이때 폭동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전쟁을 이제 철수하니까 빠졌어요. 그러다 이게 이때가 뭐냐면 이 3차 그 4차 5.1 중동전쟁. 중동전쟁 그러면서 요르 쇼크 일어난 거죠. 그러고 나서 그쵸 4차 중동전쟁 하다가 또 빠졌어요. 이 79년도가 뭐냐? 이란 이슬람 혁명. 그래서 이라크 전쟁. 아니 이라크 전쟁은 이란 이때 79년도에 팔레비 왕조가 무너졌다고요. 그래가지고 유가 급등하면서 그때 유가가 40불까지 갔어. 그래서 미국 물가가 15% 이상 올라가니까 폴 볼커가 20%까지 잡았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금리가 빠졌는데 85년도가 이때부터 왜 더 빠졌냐? 이때 미국이 레이건 행정부가 사우디랑 협정을 맺었죠. 증산해라. 근데 사우디가 증산하려고 했죠. 그냥 증산한 게 아니에요. 80년부터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이란 이라크 전쟁이 왜 일어났냐? 79년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슬람 혁명의 핵심이 뭐냐? 호메니가 우리만 여러분들 이란이 독재 국가가 아니에요. 이란만 중동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나쁘지만 공화정을 하고 있어요. 왕이 없어요. 근데 중동 국가다 뭐죠? 왕정이잖아요. 그런데 호메니 그 말이 맞죠. 왕정이 말이 되냐? 국민들한테 권력을 이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슬람 혁명이라고 겁이 났는데 그 겁을 많이 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그 사담 후세인이었어요. 사담 후세인은 물론 바트당에서 자기가 선고를 냈지만 그 이라크는 기본적으로 시아파가 다수인종이고 수니파가 소수예요. 근데 이란이 시아파고 그 다음에 이라크도 시아파입니다. 근데 소수파인 수니파인 사담 후세인이 잡았어요.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란을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거기에 누가 서포트해줬냐? 수니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애들이. 그래서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면서 원래는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면은 유가가 그때 우리 기준으로는 100불까지 가요. 근데 그 전쟁이 반대가 되면서 이슬람 내에 패권 다툼으로 가니까 사우디가 겁을 나요. 사우디는 군대가 제대로 된 군대가 아니에요. 미국이 도와줘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도와주니까 왜 이란 이라크 전쟁 이라크 도와주면서 사우디가 이제 자기 정권 보호하기 위해서 뭐 했냐? 레이건 대통령과 딜을 했죠. 증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40불짜리가 10불대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금리가 쭉 빠졌어요.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빠졌다. 그것 때문에 빠졌죠. 그러면서 금리도 같이 내려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3조 호황이 온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3조 호황을 못 봤으면 지금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나와서 지정학과 주식시장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짜 지정학을 잘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역사나 지정학 공부를 안 시키잖아요. 거의 학교 다닐 때. 그런 거죠. 그래서 다카이치가 됐기 때문에 저는 원화가 약세가 됐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올리게 되면 일단 1,500원 넘어가는 거는 살짝 터치라도 그건 일시적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뭐냐면은 약간 이제 밑으로 1,400원 초반이나 1,300원대 후반 정도가 뉴 노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굳이 지금 환율 갖고 그 달러 롱하는 거는 좀 아니에요. 달러가 강세가 되는 요인은 그러면 1번 무조건 엔화가 강세돼서 우리도 강세될 거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이거였지만 그렇죠. 자, 이거 보시면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엔화랑 원화 같은 경우도 원옌 환율조차도 실제로 엔화가 더 강세예요, 우리보다. 근데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일본에 많이 놀러 가잖아요. 엔화 싸다고. 싸죠. 그러니까 지금도 과거 대비 100, 원래 10인데 10 계속 언더에 있으니까. 900원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900원대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지금 엔화랑 원화가 지금 900원, 1,000원 밑으로 가면서 뉴노멀이 되면서 둘이 같이 통화가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다시 비싸질 것 같은 거지. 엔화가 더 비싸질 것 같은 거지. 그러면 엔화는 더 강세가 돼도 원화는 강세를 못 가는 거지. 그렇죠. 못 가니까 이제 원하고 엔화라고만 봐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원화가 약세가 된다. 원화는 엔화 대비는 덜 강세일 거고
그 다음에 엔화가 실제로 더 강세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금리가 올리는데 돈을 너무 풀잖아, 인간적으로. 돈을 계속 푸는데 엔화가 어떻게 강세가 되냐는 거지. 엔화도 강세되기 어렵다는 거지,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 근데 지금 무제한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면 결국 일본이 돈 푸는 것도 그렇게까지 많이 못 푼다. 옛날처럼 풀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지금 타코가 됐잖아. 뒤로 물러났잖아요. 왜냐 이거 이러다가는 아까 말한 대로 보면은 일본 물가가 지금 이 단계로면 통제 불능이라고. 이 정도면 지금 22년쯤 3년째 지금 통제 불능이라고. 아니 근데 이것도 솔직히 전 요즘 드는 생각은 2, 3%의 인플레이션은 그냥 이제 노말이다라는 거지. 옛날에 이상했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돈을 이따구로 풀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3밖에 안 되잖아요, 일본.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딩을 계속 애들이 하는 거고, 얘는 죽어도 강세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자꾸 엔캐리 트레이딩을 하는 거니까 레버리지가 너무 커졌는데 지난번처럼 쇼크가 오면은 이거 어나이닝 나가는 거지. 어나이닝 나가니까 그냥 폭망인데, 그래서 나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지금 당장은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방송에서는. 왜냐하면 지금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하는 요인은 레버리지가 풀려야 청산당하는 건데, 그냥 원래 일본 애들이 그래도 엔화가 그냥 현재 수준에서 더 강세가 너무 세게만 안 되면 큰 문제는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 있는 연기금들이나 이런 애들이 해외 자산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일본처럼 해외 자산 투자가 많아지는 나라로 바뀌고 있는 거지. 제페나이제이션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면 우리도 무조건 한국에다 투자 안 할 거고 대부분은 해외에다 투자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거기 해외 투자로 번 돈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게 일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도 그 모양대로 따라갈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해외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 한국인 거고, 지금의 어린 친구들이 똑똑한 거라는 거지. 그거를 계속 한국만 투자해야 된다 그러는 고인물의 발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도 밖에서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달러를 벌어서 잘 산 거 아니야. 몸 팔아서 가서 진짜 중동 가서 몸으로 떼워서 버든 돈으로 이제 잘 살아진 거고, 지금은, 과거는. 근데 지금부터는 금융 투자를 하던 해외 투자를 해서 그 번 돈으로 잘 살아야 되는 나라가 된 거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이제 부가 쌓였으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가 있어야 투자를 하지. 근데 이제는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의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1,400원, 1,500원대가 있다고 한 거를 90년대 제가 이제 초기에 은행에 있었을 때 IMF 맞는 시기에 환율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이때는 돈 빌려서 난리를 쳤던 거고, 지금은 돈을 빌린 돈 많다고 하지만 과거 대비로 비율로 따지면 빌린 돈 별로 없어요. 투자한 돈이 더 많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1,600원, 1,700원 가면 돈을 버는 사람이 더 많아요. 문제는 빈익빈 부익부, K자 성장이 문제인 거지, 실제로 지금의 환율은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400원대에서 환율은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변동성만 적어서 기업들이 예상 가능하게끔만 유지해주는 게 중앙은행의 정책인 거지, 이거를 무슨 밑으로 쳐박는다, 위로 올리면 안 된다,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1,500원이 좀 넘어간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보잖아요. 네. 그거는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환율이야말로 저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환율을 갖고 뭐 이때까지 연초에 환율 전망한 거 맞은지 한번 보세요. 맞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환율을 못 그러니까 맞춰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거를 방향성이 여기서 1,500원이 넘어갈 거냐 안 넘어갈 거냐, 여기서는 나는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말한 뉴 노말이니까 1,300원대 후반에서 1,400원대 여기서 1,350원에서 이 박스권, 아니면 1,350원에 1,450원 좀 내가 편안하게 말하면 그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위로 가는 거냐 지금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다 뻔하잖아요. 1,600원 가면 롱하면은 저기서도 10% 한 뭐 7, 8% 먹으니까 달러로만 갖고 그거냐 아니냐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포인트를 준다 그러면 저도 1,600원에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근데 지금 모든 언론이 불과 한 2달 전에 아무도 얘기하나, 이제는 너도 나도 다 환율 더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K자로 돼서 좋다. 그러니까 그게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대표님한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많아지고 있는 거야. 불과 맞아요, 2달 전에는 아무도 얘기 안 했단 맞아요,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 오바다. 쏠림이라는 심리 쏠림이죠. 왜냐면 항상 심리는 쏠리게 돼 있어. 자, 내가 왜 얘기를 하냐?
97년도에 IMF 된 다음에 우리 환율 1,800원까지 갔어요. 그때 제가 대우의 김우중 회장님 뭐라냐면 김대중 대통령한테 가서 400억 달러 무역 수지 흑자나면 우리나라 완샷에 환율 그 위안액이 벗어날 수 있다. 김우중 회장 말이 유일하게 맞았어요. 언론 그 기사 찾아보세요. 제가 김우중 회장이 대우가 뭐 이래저래 부채가 많고 그래서 맞아요. 그 안타깝게 넘어갔지만 그 당시 98년도에 가장 환율과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 김우중 회장님이셔요. 대우에. 세상은 관료들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그 당시 관료들이 김우중 회장을 싫어했다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망했죠. 김우중 회장이 망했다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정치측이 뭐야 쉽게 말하면은 음모론 같은 거 음모론인데 근데 어쨌든 뭐 근데 물론 대우가 너무 빛이 많았죠. 빚이 많았다는 문제가 있었던. 근데 왜 대우가 많았냐면은 제일 빨리 동유럽 가가지고 가장 세계 넓고 할 일을 많다. 그죠. 근데 김우중의 생각은 맞았죠. 약간 거기서 자기 자금 관리를 조금 예전 방식으로 했고 그랬는데 그때 기억해 보세요. 98년도에 상반기 때 다 모든 관료가 우리가 이거 어떻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IMF를 제일 빠른 시간에 제일 먼저 극복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외환위기가 겪은 적이 우리처럼 빨리 된 나라가 있는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IMF. 그리고 사실 그래요. 미국이 기축통화국가가 아니면 미국은 IMF 수백 번 갔을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는 뭐예요?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IMF를 갔는데 그때 얼마나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제가 미국 유학 간 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딱 간 이유가 뭐냐면은 IMF 딱 터지니까 미국에서 공부 조금 했던 애들이 다 완장 차고 다니더라고요. 맞잖아요. 알잖아요. 제가 그래서 유학 간 거예요, 사실은.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1년 만에 김우중 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무역수지 400억 달러 되면서 2년 만에 우리가 IMF 탈출했어요. 인류 20세기에서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가쁜 나라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 제가 저 국뽕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가 그만큼 역량이 정말 맞아요. 높은 나라다. 네, 근데 핵심은 뭐냐? 관료들이 역할이 크죠. 근데 위기 때나 이런 때 보면은 실무를 보면은 오히려 경제를 실제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해. 근데 요즘은 김우중 회장 같은 분이 안 보여요. 없죠. 네, 근데 김우중 회장님이 그때 그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김우중 회장님이 그러고서 어디로 가신 줄 아세요? 베트남 갔죠, 베트남. 전 베트남이요. 우리나라보다 무역수지 2배가 많아요. 2배 이상 많아요. 그리고 베트남에 그 대우 연구소 같은 게 아직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한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베트남에서 공부시키고 랭귀지 시키고 사업하게 해주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낸 게 한반도 슈퍼사이클인데 거기에서 북한 모델이 베트남 모델로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제가 그래서 김우중에 대해 그 인사이트는 정말 탁월하다. 요즘 우리나라에 그런 김우중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같은 분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거죠. 다들 빅텐 얘기만 하잖아요. 인공지능 얘기하잖아요. 인공지능이 똑똑한 사람들은 돈을 엄청 벌지만 나머지 99%는 오히려 안 좋잖아요, 지금. 안 좋아요? 천재들만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AI가 피지컬 AI로 산업계랑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지. 미국이 지금 어느 정도면 미국의 그 불평등 지수가 거의 멕시코 수준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미국의 월가 돈 왕창 벌고 그다음 샌프란시스코는 빅텍만 벌지 나머지 미국의 중산층들은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거기를 잘 이렇게 해줘가지고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당연히 트럼프가 뭐 행동을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을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그래서 트럼프밖에 없던 거예요. 왜 트럼프가 마약 잡는 줄 아세요? 무너진 중산층 너스벨트 사람들이 모여서 무너지니까. 그래서 마약하는 거예요. 그도 마약할 돈 둬서 뭐예요? 펜타닐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물론 방법은 되게 좀 거칠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핵심이 그거죠. 얘가 왜 환율 얘기하면서 거기까지 갔냐. 그런 거랑 환율은 정확하게 지오폴리티컬 이슈를 가장 큰 변수다. 그 나머지는 그 맞아요. 다음에 세컨드 변수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도 언론에서 오늘 제가 뭐 강 대표님이랑 이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지오폴리틱스를 먼저 보고 그 다음을 봐라. 예, 근데 지금도 사실 옛날 기준으로 뭐 누노화는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나는데 옛날 같으면 1,000원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1,300원, 지금 1,500원은 지금 1,400 후반은 좀
좀 어부노말이라고 일시적인 거로 보고 1350원 정도 왜 갔냐. 여러 가지 말하는 거. 해외 투자가 많아졌다. 원래 옛날로 따져서 1,000원쯤 갔어야 되는데 1,000원 지금 갔었어요, 지금 워낙 강세 요인들 제가 얘기했던 요인들 때문에 1,350원 그러니까 워낙 약세가 된 거. 그래서 1350원인데 그래서 제가 누노말이 했죠. 지금 거의가 뉴노말이다. 그러면 옛날에 97년도 기준으로 3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달러당 제가 그 은행 처음 갔을 때 700원 돼야 돼요. 그 당시는 우리가 국제수지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돼 있잖아. 근데 우리는 자본이 근데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결국 수출이잖아요. 수출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되면 될수록 수출에는 좋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도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본수지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이 안 되니까 자본을 다 나가. 우리나라가 지금 뭐 미국에 3천억 달러, 3,500억 갖고 뭐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투자한 돈이 1,000억 달러가 넘어가요. 지난 30년간. 우리나라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에요. 근데 베트남이 지금 GDP가 25배가 성장했어요. 이제 베트남에 과거처럼 투자하면 안 돼요. 왜? 베트남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베트남에 투자한 걸 빼서 북한에 투자해야 된다고? 아니 뭐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북한에 그렇게까지 투자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북한 얘기는 나중에. 근데 결국 미국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은 제조업이 붕괴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없이는 미국이 제조업 부활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타이완 TSMC 내가 미국 대통령이라면 리스크로 보죠. TSMC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지금 71%예요. 삼성이 지금 7%인가 7%대로 떨어졌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똑똑한 애들이 뺨리스를 해가지고 개발하면 뭐예요? 생산할 때가 70%를 대만 가는데. 그냥 중국이 맘먹고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10개 하면 TSMC 공장 가면요. 그냥 TSMC 끝장이에요. 그리고 이미 타이완은요. 군대가 이 타이완이 정말 그러니까 저는 정치가 제일 중요하다 보는 사람이 뭐냐면 2018년부터 17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타이완은 그때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그러면 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해. 그러면 양안 관계가 전쟁 위험성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타이완 정치인들은 뭘 했냐? 군대를 12개월 했던 거를 그나마 4개월로 줄여놨어요. 이게 나라냐고요. 타이완 사람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타이완 국민들 전쟁 터지면 나갈 사람 없어요. 그리고 중국의 많은 분들은 공격을 한다고 하죠. 저도 그런 체 얘기하면 좋잖아 국뽕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공산당은요 전쟁을 지구전으로 가요. 중국은 우리랑 또 틀려요. 우리는 1년 보잖아요. 중국은 100년 보고 국가 전략을 써요. 맞아요. 홍콩에서도 보면 금융상품을 주면은 홍콩 애들이랑 이런 애들은 3개월, 6개월, 1년짜리만 찾아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 애들은 3년짜리 갖다 주면 10년짜리 없냐 그러고 10년짜리 주면 50년짜리 없냐 그러고 100년짜리 가져도 된다 그래요. 왜냐면 중국이 그래서 대국인 거예요. 중국이 대국인 게 중국 지도자들은 공산당 지도자들이 100년을 보고 해요. 얘네는 뭐냐면 2025 중국 제조업 하면서 지금 중국 제조업이 지금 세계 최고로 올라왔고 2049년도 중국 건국 100년에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타이완을 뭔지 아세요? 서서히 고사시키는 거예요. 고사시키는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홍콩이랑 똑같아요. 중국의 농촌 총각들이 대륙 여자랑 결혼한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그럼 가족 곱하면 친중 세력이 아예 농촌에 100만 명이 있어요. 자, 그럼 마오쩌둥 전략이랑 똑같죠. 농촌에 가서 중국을 통일했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중국 기업인들이 대륙에 가서 사업해요. 대륙에도 또 자기들 나름의 또 세컨 가정이 있어. 근데 군인들은 젊은 애들은 군대를 이제 다시 12개월을 복귀한대지만 지금 중국, 대만이 타이완이 지금 제가 볼 때 되게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겉에 보는 타이완은 TSMC는 좋지만 타이완이 우리나라보다 대졸 월급이 훨씬 더 적어요. 맞아요. 인건비 싸요. 그래서 뭐냐면 젊은 애들이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오면. 근데 중국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시간은 우리 편이다. 20년, 30년 뒤에 타이완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엄청난 중국화가 된다. 홍콩처럼 된다고 저는 봐요. 합치던 말던 전쟁을 하던 말던 전쟁은 안 해도 어차피 알아서 중국화 된다. 알아서 중국화 할 거. 마오쩌둥이 장개석한테 이긴 전략을 지금 타이완한테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개석
이게 만들었던 국민당 애들은 친중이잖아 지금. 오히려 그 가오슝에 있는 애들이 반중이고 그 이유가 있어요. 가오슝 애들은 이미 예전에 남부에 있던 사람들은 국민당 애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중이야. 근데 얘네가 다수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왜 이 말까지 가냐면은 결국은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국가다. 일본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원달러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서학개미 때문이 아니다. 아니죠. 결론은 그러면은 그렇게 나네. 그 포커스를 수급에 따른 요인으로 올라왔고 지금 심리적으로 고평가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1,500원 선이면 고점이다. 예. 다 맞는 거고. 예. 그게 트리거가 아니었다. 이거는 그냥 지정학적 문제와 이런 폴리틱스의 문제가 결부돼서 일본에서 다케치가 되면서 이슈가 생긴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 엔화가 강세로만 바뀌면 우리도 그냥 강세로 바뀌어서 1,300원, 1,400원대로 내려올 거다. 예. 이렇게 보면 딱 그 정리가 된 그렇죠. 거네요. 근데 제가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그나마 자본 수지에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하니까 1,300원이지 옛날 같으면 1,000원대까지 1,000원대까지 빠졌어야 빠졌어야 되는 건데 된다. 그거죠. 예. 근데 뭐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결국 해외 투자가 너무 많으니까 결국 엔화가 계속 약세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일본은 그러면 엔화는 왜 약세가 된 거예요? 엔화 약세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보면 정확하게 1985년도에 플라자 협정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냐면 일본이 지금 중국과 똑같았어요. 그렇죠. 일본이 짱 자, 먹을 것 같았죠. 그 지정학 그 냉전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미국의 지정학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한참 아래였고 일본을 경제를 살려줘야겠다. 그래서 일본이 엄청나게 많은 무역에서 무역 수지 흑자를 냈어요. 그 미국 일본 애들이 뭘 했겠어요? 부동산을 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산 게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록펠러 센터나 컬럼비아 픽처스를 샀어요. 그래서 레이건 행정부 때 85년도에 뭐라고 했냐면 일본 애들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인. 미국한테 개기겠다는 거고. 그래서 미국 사람 뭘 느꼈냐면 일본 애들이 제2의 진주만 기습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왔던 게 플라자 협정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당시 1달러당 210엔이었었어요. 그러다가 90엔까지, 80엔까지 떨어뜨렸죠.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 뭐냐, 일본 죽이기를 한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플라자 협정, 두 번째는 미일 반도체 협정. 이 미일 반도체 협정 때문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그때부터 살아났어요. 그거 안 했으면 삼성전자 반도체가 지금까지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때 우리나라가 대단했던 게 그 지정학 전략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지정학이 바뀌면서 우리가 좋아졌는데 그러면서 원래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이 다 일본 기술에서 온 거예요. 시다치라든지 도시바라든지. 근데 이 얘네들의 이 반도체 기술이 결국은 우리나라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죠. 거기다 반덤핑 때리니까 수출 물량이 제한이 되죠. 그래서 일본 반도체가 지금 거의 없어요. 남아있는 거 해봤자 소니의 시모스. 근데 그거 정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일본이 반도체가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았던 D램도 LP다가 마이크론이 인수를 했어요. 2011년도가 12년도에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일본 자국 메이드 인, 그러니까 재팬 브랜드로 갖고 있던 D램 업체가 없어요. 마이크론이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일본이 30년간 줄어들었다. 언제부터 엔화 약세가 된 줄 아세요? 2013년부터예요. 2011년도에 동일본 재지진 나면서 일본이 어땠냐면 1달러당 79엔까지 갔어. 그러면서 1달러가 79엔까지 뭐예요? 원 엔이 1,500원, 1,600원 갔어요. 그래서 그 전에 엔을 차입했던 사람들이 작살해냈어요. 그래서 엔 갖고 그때 상품, 금융상품 맞아요, 만든 거 맞아요. 다 박살난 게 네. 그때 동일본 재지진이 나면서 오히려 그때 79엔까지 빠졌어. 그러다가 2011년도가 뭐가 2010년도가 뭐가 있었냐면 중국의 GDP가 일본을 뛰어넘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어요. 중국이.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아시아에 회귀 전략을 했고 그러면서 이라크에서 전쟁 빠져나와서 일본과 경제적 군사적 동맹을 맺어서 그 중국을 견제하겠다라고 한 게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이었고 그때부터 엔화가 80엔 내 기억이 정확히 나. 100엔까지 갔는데 그때
90엔, 95엔까지 가는데 제가 한번 논쟁 벌인 적이 있어요. 뭐 이코노미스트랑. 걔네들은 100엔이면 맥스래.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롱텀으로 더 갈걸? 일본을 좀 살려준다고 했다. 근데 이거는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 전에 계속 100엔 언더였는데 그걸 갖고 이제 스태티스컬리 통계적으로 다 분석하고 기계적으로 나는 아니다. 뭐라고 했었냐면 그 이상 갈 거다. 그게 뭐냐? 미국이 중국 견제해서 일본 경제를 살려준 거예요. 그때부터 아베노미스가 되면서 일본 엔화가 약세가 된 거죠. 약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웃긴 게 뭐냐면은 2020년부터 엔화가 더 해가지고 이렇게 엔화가 평가 절하가 더 됐죠. 제일 많이 됐잖아요. 50%가.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면 이때도 중국과 미중 자 보세요. 오바마 행정부가 말만 아시아 회기 전략을 했지 중국 견제 전략을 한 게 없어요. 2017년에 트럼프가 되면서 중국과 무역 견제를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를 한 거예요. 바이든은 트럼프가 중국 견제한 전략을 그대로 카피앤페이스트 한 거예요. 그래서 엔화가 약세가 된 거예요. 일본과 손잡고 중국 견제하는데 엔화가 약세가 돼야 중국의 견제가 된다. 중국 수출이 일본 수출이 많이 되는데 일본이 이미 제조업이 망가졌고 고령화되면서 일본이 옛날의 일본이 아닌 거야. 30년간 미국이 일본을 죽여놨기 때문에. 그런데 안 되는 거야. 미일 군사 경제 동맹을 해서 안 되니까 마스가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미국이. 일본 애들 못 만들더라.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는 또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엔화가 약세가 되게 내비뒀으면 우리나라도 그냥 원화가 약세가 되게 내비두는 게 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바뀔 거다? 그러니까 뭐 얘가 말한 대로 여기서 우리의 논쟁은 1,600원 갈 거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표님이 하는 게 시장에서는 이거 더 가는 거 1600 간다. 뭐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내가. 왜냐면은 다카이치가 이미 타코돼 가지고 다시 꼬리 내렸으니까. 꼬리 내렸잖아요. 그냥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지금 물가 잡아야 된다. 그리고 지지율은 올라갔어. 그냥 중국이랑 한바탕 해가지고. 말풀포산 전쟁을 하고 나니까 그 실제로 방학비 왕창 올려요. 왜냐 일본 계속 재정 적자인데 야 우리 중국 때문에 위험하다 하니까 딱 원하는 대로 방위비를 올리겠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보면 제가 미쓰비시 중공업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일본 군산 업체들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잘 모르겠어. 모르겠고.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리고 또 러우 전쟁 끝나면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일본은 좀 다른. 만약에 방산주 산다면 저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좋아 보이는 좋아 거죠. 보인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그냥 제가 환율 얘기 나온 게 뭐냐면은 여기서 더 세게 갈 거냐 아니냐 원화가 더 약하게 갈 거냐 아닐 거냐 이건데 그건 아니라는 거고 또 모르죠.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은 근데 이제 옛날처럼 못 가는 게 워낙 우리가 미국 투자하는 게 많으니까. 근데 아까 그 미국 투자나 서학개미나 이런 게 어떤 거냐면은 쉽게 말하는 거지. 이미 불나고 있었어. 다카이치 때문에 거기다가 그게 낸 거죠. 명분을 그냥 하나. 그렇죠. 메인은 거다. 다카이치가 무제한 양쪽 하나 또 한다고 또 난리 쳤다가 꼬리 내려서 이제 꼬리만 확실하게 내려주면은. 그러니까 0.75가 일본 기준금리가 0.75가 되면 이거는 이제 그렇다고 엔캐리 청산을 그렇게 옛날에 좀 세게는 안 해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업이냐? 업은 없을 수 있다. 엔화가 일단은 엔화가 위로 못 간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85년도 때 플라자 협정 때 200엔까지 갈 거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계속 가주지 못할 거기 때문에 우리도 안 갈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안 가는 원인 중에 뭐냐? 일단 물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요즘 또 이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기업들이 달러 들고 온 거 한국에 안 판다. 이런 얘기 이제 나오잖아. 그거 막 하잖아. 예. 그러니까 투자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논리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IMF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JP모건이나 이런 데들이 CMS라는 걸 뿌렸어요. 글로벌 멀티내셔널 회사들한테. 그 CMS가 뭐냐면 캐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그냥 말로는. 그게 뭐냐면 다 딜링룸을 뉴욕에 두고 너네들 자꾸 환전하고 이러면서 돈 많이 쓰지. 그냥 환전 같은 거 하지 말고 글로벌하게 사니까 환율이 들어오면 들어온 거 통화를 적당히 다 가지고 있고 외인은 달러로 기준으로 해서 살아라. 그게 규칙통화국가의 힘이고 미국의 힘이죠. 미국의 힘인 거잖아. 근데 그렇게 이미 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저는 30년 전쟁으로 보는데 그 스타트는 2011년부터로 봐요. 15년 전반전이 끝났어.
전반전 결과 채점표를 보니까 미국이 지금 지고 있어. 지는 거 핵심 뭐냐? 미국이 제조업이 붕괴가 됐어요. 전체 GDP에서 10%가 안 돼. 그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 이제 후반전 남았어. 후반전의 결판은 뭐냐? 제조업이야. 근데 제조업이 어차피 안 되니까 지금 AI로 피지컬 AI에서 피지컬 AI를 제조업 살려보겠다는 거지 뭐.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손을 잡을 나라는 파트너가 우리밖에 없다.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삼성이나 LG나 현대에 있는 많은 엔지니어들이 미국에 주재원 가려면 그래도 상당수가 많이 가요. 요즘 안 가요. 아이, 애들이 안 가요. 아이, 그거는 이제 잠깐 그 비자 이슈인데. 아니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는 게 해피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한데 진짜 아, 우리 그런데- 때는 무조건 주재원 가고 싶어서 아이, 난리였는데.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혜택 주면 가는데 일본은 어떤 줄 아세요? 안 가요, 아예. 혜택을 많이 줘도. 그게 우리의 차이점. 그리고 일본 뉴욕을 가보면 일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은 제페니스 아메리카 예전부터 이민자들이지 일본 미국 대학 가도 일본 유학생 별로 없어요. 제가 30년 전에 있을 때만 해도 일본 유학생이 진짜 많았거든요. 요즘은 일본 애들 유학을 안 간대요. 그러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섬나라 축소지향적인 성격이 강해. 영국도 그래요. 영국은 좀 다르죠. 근데 일본 애들은 그게 좀 세. 그래서 일본 애들이 미국에 안 가려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던 어디야 조지아주가 실수를 한 거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 그러니까 미국의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정말 상위 1%는 뭐 0. 몇 %는 어마어마하게 똑똑한데 일반 대중은 한국이 더 훨씬 훨씬 똑똑해. 높지. 아니 그러니까 에버리지로 우리나라가 제일 머리가 제일 머리 좋잖아요. 좋은 나라지. 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뭐냐면 피지컬 AI든 피지컬이 뭐야? 바디가 있어야 되잖아. 그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은 없어요. 그렇게 근데 미국이 왜 없어졌냐 이유가 있죠. 이거는 미국의 금융자본들이 잘못한 게 2001년도에 중국을 WTO에 가입을 하면서 야, 제조업은 중국에 넘겨. 우리는 금융과 서비스, 빅텍만 할래.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된 거라고. 공에 나오는 거는 다 쟤들이 하고 우리는 이렇게 좀 고귀한 일들만 좀 하고 해피해피하게 그게 서비스하고. 뭐냐? 나도 공부를 했지만 맥킨지에서 난 ROIC. 어. 그거를 하면은 무조건 프리캐시플로 많이 나오고. 뭐 이거야 미국이. 그게 서비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프리캐시플로 많이 나오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그렇게 됐다. 그렇죠. 프리캐시플로 하고 캐펙스 많이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몸 쓰고 기계 들어가는 거는 이거 아니야. 그게 월가의 주요 생각이었고 그래서 배당금 많은 게 좋다는 게 여러분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 배당금 많이 주면은요 자본가들이나 좋지 일반 노동자들은 잡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잘 생각해.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배당 이게 좀 잘못됐지. 근데 이제 미국이 그런 식으로 프리캐시플로 위주로 하면서 배당 많이 좀 좋다는 배당 주고 자사주 쉽게 말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한국말로 하면 이 극대화 세력들이 결국은 망쳐놓은 거예요 미국을. 그러고서 나온 게 뭐 2008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누가 만들었어요? 월가에서 만들었잖아요. 1999년도에 스티브 시걸법이라고 투자은행과 리테일 뱅크 갈라놓은 거를 그게 언제 생겼냐면 1930년 대공황 때 생긴 거야. 그거를 다시 또 부활시킨 사람이 누구냐? 폴 볼커가 일정 부분 부활시킨 거야. 야, 얘네들은 진짜 문제 많다. 그래서 2m짜리 했던 미국 FRB 의장 폴 볼커가 미국을 구했고 앨런 그린스펀은 미국을 앨런 그린스펀이 탈레뇨 때 들어온 사람이거든. 그린스펀은 냉전 때 마지막에 있었어. 그래서 아까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 금리. 이게 폴 볼커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낮춰놨다가 앨런 그린스펀이 이때부터 하면서 앨런 그린스펀이 뭐예요? 미국이 원탑 슈퍼파워였잖아요. 앨런 그린스펀의 그 금리 정책. 두 번째 누구냐? 아들 부시가 2차 이라크 전쟁. 그래서 미국이 지금 오늘날 지금 중국한테 저렇게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미국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미국이 스스로 나빠진 거. 그래서 트럼프가 그거를 다시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아메리카 어게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그 아메리칸 퍼스트가 그래서 나온 거죠. 그 아메리칸 퍼스트가 그 퍼스트 하자는 게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자는 거지. 근데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안타까운 게 전략은 맞아. 그러니까 전술이 너무 잘못된 거지. 안타깝지. 왜냐하면 이번에도 관세 때릴 때 그냥 왜냐하면 이 관세가요. 아까 불태한 선 닉슨이 했을 때 불태한 선언만 한 게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관세를 10%를 다 올렸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한 20% 다 때려놓고
개별 협상 갔는데 막 중국은 막 누구는 뭐 30% 40%막 그리고 누구 캐나다 뭐 뭐라고 하고 뭐 브라질 뭐라고 하고 그 방법이 좀 잘못된 건데 그게 안타깝지. 그러니까 그게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을 건데 방향은 다 맞았던 거야. 근데 방법이 또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전에 있던 행정부는 방향도 잘못됐고 방법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이 엉망진창이 돼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지. 트럼프도 전형적인 미국 정치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언제냐면은 미국이 탈냉전 되면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 정치인들이 예전의 정치인 같은 역할을 못해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존 레이건, 영화배우 레이건,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 제가 아버지 부시가 그때 한 번만 하고 끝냈거든요. 저는 클린턴 행정부가 된 게 안타까워요. 아버지 부시가 탈냉전을 소련을 붕괴시킨 데 결정적 영향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을 저렇게 만드는 레이건, 아버지 부시 이 12년이 미국을 저렇게 슈퍼파워로 만들어놨는데 그 벌어놓은 거 부자 거덜낸 게 아시잖아요. 부잣집 다 거덜내는 게 자식들이 다 거덜내잖아. 보통 자기가 그렇잖아요. 그게 미국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기성 정치인인 뭐 바이든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잘 못해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요약을 이제 쭉 해보면은 결국은 환율에 있어서는 이제 한 지금 1,500원 선이면은 맥스일 가능성이 많다. 위로 튀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달러를 팔아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돼서 밑으로 내려온다고 해도 뭐 1,400원 이하로 확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도 어쨌든 1,500원을 한 상단이라고 볼 수 있다. 네, 실링이라고 보고 있죠. 실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한 1,350원, 1,450원 사이 정도 그냥 왔다 갔다 박스권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 투자를 하거나 이러는 입장에서 보면은 솔직히 환율 같은 경우는 제가 CT 있을 때도 그렇고 이코노미스트가 막 서울대 수석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코노미스트란 말이에요. 진짜로 하버드 막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힌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환율이 뭐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를 맞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밴드를 잘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결국 분산해서 투자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그것밖에 없죠. 예, 그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그냥 미국 주식도 반, 뭐 한국 주식도 반, 아니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환율 상으로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환율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마이너리티잖아요. 환율 원달러 선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당연히 뭐 환율이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냥 주식 투자라는 입장에서 뭐 미국 주식 지금 환율 때문에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올라갈 거 그냥 하는 거지.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아니에요? 펀더멘탈로 봐야 되는 거죠. 환율로 보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을 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73? 한국이 7, 한국 미국이 7, 3. 미국 근데 3 미국은 또 정도? 미국 주식하면 또 세금 내잖아요. 세금도 내죠. 예, 그리고 환율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결국 73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일본이 주가가 5배 갈 때 뭐랬냐면 일본 중앙은행이 주식을 샀어 ETF로. 그쵸, ETF 샀죠. 자, 그 얘기를 뭐냐 우리나라도 결국은 각종 거야? 기금들이 아니지 중앙은행이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 비중을 국내 주식 비중을 이제 조금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그러니까 일본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중앙은행에 그러니까요. ETF를 사요? 그러니까 그게 왜 가능했냐? 너무 아베 나쁘니까. 아베가 미국한테 힘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그게 미국이 용인 안 하면 안 할 돼요.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미국 형님한테 승인 받고 아베가 그래서 아베가 뭘 했어요. 재무장 하고 한 다음에 군비 재무장 한 다음에 뭘 했냐면 얘네들이 말도 안 되는 극우적 발언했죠. 독도는 뭐 일본 땅이다. 그게 있어요. 아베가 걔 고향이 어디냐면 조슈번이어가지고 이토 히로부미 그쪽 고향 사람이야. 걔네들이 일본 육군의 핵심이고 일본은 저는 근데 그렇게 봐요. 우리나라랑 일본 미국이 일본 믿을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 하잖아요. 안 믿어요 미국 애들이. 뒤통수 쳤기 때문에. 미국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전포고 안 하고 전쟁한 애들. 일본은 모든 전쟁에 다 뒤통수야. 미국이 안 믿어요. 일본 애들. 일본 애들을 자꾸 흔들어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자율성이 있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오히려 일본한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큰 소리 빵빵 쳤지. 일본 애들은 안 그래. 왜? 전범들이 그대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이 얘네 갈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저는 한계가 있다는 보는 거고 결국 뭐냐 중국 잡으려고 일본과 손잡아서 했더니 일본이 예전에 일본이 아니더라. 그래서 일본도 계속 관계를 좋게 하는데 왜냐하면 일본은 또 왜 중요하냐 미국은 태평양을 국제해를 생각 안 해. 내해. 자기 나라 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언제 됐냐면 2차 대전 이긴 다음에 그래서 일본이 막아주잖아. 그런 용도 방파제로서 일본인 거지. 일본 애들이 좀 까불잖아요. 미국 애들이 언제든지 일본 밟아버려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우리가 오히려 일본에 비해서도 자율성이 좀 더 있다라고 봐. 이건 논란이 많아요. 이건 철저히 제 생각입니다. 그냥 다 지금 이건 유튜브니까 그냥 네. 우리의 생각을 그냥 막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거니까. 그래서 네, 이제 네.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엄청난 기회가 지금 왔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려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 K컬처가 엄청나게 있잖아요. 제가 삼청동에 가보면 놀랄 정도예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삼청동에 있으니까 이게 보면은 정말 이게 뉴욕인지 서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자, 여행객들.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소프트 파워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개방적인 문화야. 우리는 우리끼리 안 그렇다고 그러죠. 자, 일본은 엄청 폐쇄적인 국가, 중국도 폐쇄적인 국가가 돼버렸어. 그 언어 때문에. 중국은 내가 볼 때 한자라는 게 한계가 있어. 그 표의 문자잖아. 일본은 일본도 준 표의 문자고 우리나라만 표 문자잖아요. 근데 그거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있으면 우리 크리스마스가 오죠. 석가탄신일도 있죠. 전 세계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두 개 동시에 하는 나라 몇 나라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오픈마인드야. 개방적인 문화야. 그러니까 어디랑 비교해서 중국과 일본에 일본이랑 비교해서.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비교.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잖아요. 그리고 인도는 힌두교고. 그래서 종교가 차이가 나니까 인도 사람들 파키스탄 분리됐잖아요. 자, 그러면은 일본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파키스탄까지 보면은 우리처럼 종교가 나름대로 개방적인,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제가 그랬어.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다시잖아요. 그게 굉장한 큰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 파워가 세다. 그래서 한국이 생각보다 좋을 거고 우리나라 주식 전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만 사지 마시고 70%는 코리안 스타, 20%는 미국 스타, 10%는 뭐냐 다른 나라. 일본.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일본을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저는 2010 제가 또 세컨 랭귀지가 또 재패니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너무 안타까워. 다 중국에만 쏠려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서 성공한 게 뭐 있나요? 주식으로? 솔직히 다 뽀개졌지. 중국 주식 다 안 좋았잖아요. ELS까지 해가지고 홍콩 간다고 ELS에서 말아먹었죠. 중국에서 말아먹었지. ELS에서 말아먹었다 그러는데 ELS 번동이 더 많아요. 훨씬.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되게 그러니까 강 대표님 말 무슨 말인지 아니에요. 저는 근데 ELS를 일반 개인들한테 파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ELS 좋은데 난. 그러니까 요거는 대표님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개인들한테 ELS 파는 거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여긴 내 생각.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품을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 하면 되는데. 그렇죠. 투자도 하고. 근데 지금 너무 이제 어떻게 되면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정보들이 점점 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많아지고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오늘 원래 저희가 막 $1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지금 벌써 우리가 1시간도 훨씬 넘었죠. 1시간 한 20분 정도 1시간 했죠. 20분 정도 돼서 기니까 마무리를 해보면 일단은 환율만을 보면은 지금 한 1,500원이면 실링 쪽이다. 천장 쪽이다. 그러니까 한 1,450원 정도 되면 그냥 정상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완전하게 정상한 수준은 한 1,400원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 위아래로 플러스 50원씩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 내년도 전망을 해보면. 저는 약간은 그거보다는 50원 위에 있어요. 저는 1,500원 넘어갈 수는 있는데 넘어갔다가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레벨을 다시 올려서 1,400원대가 저는 그냥 1,400원대가 노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제는 1,300원대 가면은 안 갈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좀 저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표님은 좀 차이가 있죠.
저는 1,300원 초반이나 거기까지 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건 일시적으로. 1,300. 오히려 거기 놓고 1,300원 그러니까 1,350원에 1,450원이 그냥 일반 밴드고 오히려 여기서 50원 가냐. 위로 가느냐 아래가 나는 아래가 더 많다. 이건 저는 약간은 위에 그러니까 갔다가 내려올 거다. 요 차이가 있네. 예, 밴드 차이 있는데 밴드 차이가 나는 있네. 밑으로 갔고 여기 위로 가신다. 요 차이인 거죠. 맞아, 그 차이가 있네. 그래 결론은 뭐냐? 이제 와서 달러 농할 이 가격에 농할 이유는 별로 없다. 근데 1,350원이면 이제 그때 가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생각해 볼 있지.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주식은 이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있으면은 한국 주식 한 7, 미국 주식 3 정도 해라. 일단 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대부분 다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 인덱스로 봤을 기준으로 때.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원래 어차피 개별 종목은 개별 종목은 이제 어나더 스토리니까. 네, 그러니까 특히 요즘 들어서 AI 주식들 너무 많이 빠진 주식들 되게 많아요. 한국 사람이 핫하게 했던 주식들 막 엄청 빠져요. 지금 코이브 이런 것들 막 거의 막 50%, 60%씩 빠져요. 오라클도 고점 대비로 해서 거의 한 50%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포트폴리오나 아니면은 이제 환율이나 이것들도 저도 뭐 이제 뭐 30년 동안 이 샀다 팔았다 하고 파생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향이 없어요. 상승할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가 아니라 그냥 얘가 싸, 얘가 비싸. 그리고 대충 뭐 얘 롱가 쓰면 뭔가 어딘가를 숏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마인드가 머릿속에 있어서 솔직히 방향도 잘 못 맞히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어쨌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돈을 막 찍어대는데, 그리고 그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이 찍어낼 수밖에 없고, 양극화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죽을 가능성이 저는, 제가 컨빅션 리스트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 이게 제일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은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네. 근데 거기다 이제 중국에서 제일 싼 물건 만들었다가, 이제 전 세계가 나눠서 만들으려는데, AI 로봇가 나와서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중국 물건 값을 만들 방법은 없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쓰는 물건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고, 그러면 금리도 그렇게 급락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지금 이제 3%, 4% 사이 정도 되는 데서 비슷하고, 일본 같이 뭐 저런 데도 이제 결국은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릴지가 이제 계속 헷갈리잖아요. 근데 일본도 결국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0.75가 30년 만에 최고 금리라고 하고, 만약에 그래도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히면 1%까지 갈 수 있지 않나. 근데 그 이상은 또 어렵다. 일본이 워낙. 근데 30년짜리가 3.4 정도 돼요,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이미 장기 금리는 일본 금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도 더 높아요. 물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이제 물가 따라가다 보니까 쉽게 내려오기 어렵다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막아준, 그 실린 역할을 해주는 게 유가를 빼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랄산 원유가 정상적으로 가격 들어오면 이게 내려갈 수 더 내려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혀준다. 많이 잡혀지지 않지만 그래도 상단은 막아줄 수 상당히 막아줄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데이터를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왜 좋게 말하면 유연하시잖아. 뭐 만단이란도 막 그냥 욕설을 하다가도 막 가서. 근데 저는 그게 왜 그런가, 이분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사업가 출신인지라 언제든지, 주식도 똑같지 않습니까? 너 옛날에 좋다고. 그게 옛날 어제 얘기고 오늘 바뀌었으면 바뀐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주식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연한 사람이신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전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 질문은, 이제 진짜 AI 버블이어서 내년에 폭락할 것 같다? 아니다? 그냥 상승 트렌드를 계속 유지할 것 같다? 상승 트렌드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구글이 TPU를 내면서 그게 저는 좀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저도 테크 애널리스트 했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좋아하겠어요. 저도 전기차 초장에 밀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쭉 보니까 과연 오픈 AI냐, 구글 제미나이냐, 이거에 대한 그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저는 좀 구글 제미나이한테 좀 더 웨이트를 두고 싶어요. 그죠. 그거 왜 그러냐? 우리가 뜨는 게 다 지금 유튜브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GPU가 핵심이 뭐냐면은 그래픽이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중요한 빅데이터는 구글이 다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누가 이길런지는 저는 제미나이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보죠. 근데 그동안 구글이 안 했지. 왜? 독점이니까.
그러다가 오픈AI가 고마운 건 있어요. 구글을 자극시켰기 때문에. 그것도 보고 이제 독점이 아닐 수 있게 재판에서 이길 수 있게 해줬잖아. 네, 그러니까. 오픈AI가 없었으면 아마 독점으로 때려맞았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혁신이 되게 중요한 게 오픈AI가 쭉 가서 GPU를 많이 쓰는 게 있는데 TPU는 좀 더 뭐 없이 적게 뭐 쓸 하니까 수 적게 있다. 뭐 하니까.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면 그냥 저는 구글은 좋아 보여요. 구글이 좋아 보인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모르겠네. 밸류에이션을 보셔야지. 나는 밸류에이션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날라갈 뭐 지금 때.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냥 인덱스 기준의 얘기만 해요. 종목 얘기는 거의 그렇죠. 잘안 하고. 근데 구글은 좋아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죠. 구글 1111 뭐 누가 얘기 탑픽 뭐야 그러면 그냥 구글 1111. 그러니까 구글은요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그 컨슈머 스탁이라고 이거 컨슈머 주식이잖아. 이제 애플처럼 되어갈 거다 구글도. 아 애플가 더 좋지 애플보다. 저는 애플보다 구글이 훨씬 좋아 보여요. 한국 주식은 어쨌든 오늘 그 북한책 얘기 잘 안 하셨으니까 북한책 얘기 한번 쓰신 책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냥 마무리하시죠. 나중에 하시죠. 오늘은 나중에 제가 할까요? 오늘까지 하면 너무 여기로? 너무 길어서 알겠습니다. 한반도 슈퍼사이클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제 이름 쓰고 한반도 슈퍼사이클 하면 책이 나오는데 결론은 심플합니다. 내년에 올해 조만간에 러우 전쟁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면 미국 대사관이 평양에 들어가면 판이 바뀔 거다. 코리아 스탁이 아마 엄청나게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게 제 책 내용입니다. 근데 전제 조건 뭐냐? 평양에 미국 대사관과 성조기가 날아가면. 네, 휘날리면. 그러니까 평양에 미국 성적이가 휘날리면 주가는 날아갈 거다. 네, 한국 주식 되게 좋을 거다. 그러면 미국 거다. 주식보다 한국 주식이 더 훨씬 좋다. 좋을 수 있다. 지금 그게 된다면 한국 주식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있고, 그럼 누가 하냐면 일본이 북한과 수교를 맺을 거고, 일본이 북한한테 최소한 전쟁, 식민지 배상금 200억 달러 이상 줄 거다. 이게 제 그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제가 최근 들어서는 처음 쓴 사람입니다. 최근 3년 내에. 3년 내에. 네, 그다음 북한 책이 없었어요 그동안 안 좋으니까 북한이. 근데 제가 그렇게 썼고 그래서 아마 미국 투자자들이 아마 한국 주식을 되게 좋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도 있다. MSCI. 그러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거다. 그러면 한국 주식 있고 없고가 또 이제 결판이 날 수 있다. 지난 5년간은 미국 주식으로 부가 결판이 났으면 앞으로 5년은 한국 주식으로 한국 주식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제 그냥 시각입니다. 그냥 잘 모르겠으면 코덱스 사야겠네요. 좋습니다. 코덱스도. 그러니까 5천에서 만 가면 제가 방송에서 만 얘기 했었으니까 그게 10년 뒤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러시아랑 관계 복원이 돼서 러시아에 우리 다시 투자. 러시아는 지금 한국을 원해요. 왜? 러우 전쟁이 일어나면서 모든 경제가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어떤 국가도 한 국가에 저렇게 높아지는 거는 줄여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원하는 자본과 그 기술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좋은 거. 미국도 우리 파트너, 러시아도 파트너. 그 러시아의 지하 자원이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우리한테 온다? 그러면 좋죠. 그러네요. 네, 그게 제 책입니다. 이거 나중에 이것까지 하면 또 이거 너무 길어지니까. 2시간 또 해야 되니까. 네. 어쨌든 결론은 한국 주식 좋다.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도 뭐 잘 모르겠으나 AI 구글 좋아 보인다. 그다음에 달러는 약간 고점인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내려올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뭐든지 포지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저 라이브 해봤는데 그래도 한 60명까지도 있고 지금도 거의 한 55명 계신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상도 안 하고 그냥 번개로 했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이랑도 제가 이렇게 라방을 하려고 해요. 제가 솔직히 편집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런 형식의 라이방으로 그냥 사무실에서 이제 게스트 오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게 있는 게 낫잖아. 그림이 그냥 하는 것보다. 맞아요.